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콕콕전 교수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수많은 강의를 통해서 전산회계 1급 본 강의를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우리가 무슨 내용 공부를 했었죠? 자, 제일 먼저 회계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 부가치세 공부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원가액의 공부를 했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매매주 전표 입력도 공부를 했고요. 부가치세 신고서라든지 각종 장부도 조회를 해봤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조만간에 시험을 보러 가야 되니까 이 강의는 시험 직전에 요약 정리하는 강의로 활용하면 좋고요. 좀 양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몇 번의 강의에 나누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요 요약 강의는 보시는 것처럼 그 전산회계 1급 책 있죠. 그 책에 책 부록으로 붙어 있는 자그마한 이 요약집으로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 이 요약집 참고해서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첫 시간이니까요. 자, 본격적인 회계 강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회계 강의는 좀 양이 많기 때문에요. 두 번의 강의에 나누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회계거래의 요건이에요. 여러분, 요거는 전산회계 2급에도 나왔던 아주 초보적인 내용이라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영향을 미쳐야 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단순한 계약서의 작성은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거죠. 자, 그 다음 회계거래의 결합관계잖아요. 거래의 판례서라 그래서 차변 쪽에 4개, 대변 쪽에 4개 들어가는데 보시는 것처럼 먼저 차변에 자산에 뭐가 되는 겁니까? 자산은 증가하면 차변에 표시하는 거고 감소하면 대변에 표시하는 거고요. 부채는 증가하면 대변에 표시하는 거고요. 감소하면 차변에 표시하는 거고 자본도 대변 항목이니까 증가하면 대변이고 감소하면 차변인 거죠. 또 한편 수익은 발생하면 대변인 거고 비용이 발생하면 차변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요 내용은 종종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요. 거래를 이렇게 주면서 거래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차변과 대변의 표시가 잘 되는지를 묻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바로 회계순환 과정이죠. 이것도 굉장히 출제가 잘 되는 내용인데 자, 먼저 순서예요. 거래 발생해서 분계를 끊고 나면 계정별 원장으로 옮겨 적는 전기를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시산표를 만드는데 중요한 거는 전자가 있고 후자가 있는데 뭘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기말, 수정, 분계, 감가상각비 같은 것들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전인 수정전지사표, 후는 수정전지사표가 나오는데 그 다음 만들어지는 재무제표가 첫 번째가 손익계산서 먼저 만들어지고요. 두 번째가 재무상태표를 만들어 주는데 이 손익계산서 만들기 위해서는 뭐 하는 겁니까? 수익비용 계정을 먼저 마감을 한 다음에 얘를 만들고 단계수익 나오면 이제 자본에 넣어야 되니까 자산부채 자본 마감해서 재무상태표를 만드는 거죠. 이 첫 번째 순서를 묻는 문제가 가끔씩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예요. 수익비용 계정 마감을 하면 단계순이익이 나오는데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뭘 이용하는 겁니까? 집합 손익 계정을 이용을 해서 수익 발생하면 몽땅 다 대변 쪽에 그 다음에 비용 발생하면 몽땅 다 차변 쪽에 딱 집계를 해가지고 단기순이익을 계산하는 그 약식 계정 과목이 바로 집합 손익 계정이고요. 얘를 마감을 하고 나면 단기순이익이 나와서 손익계산서가 딱 확정되는데 몽땅 다 얘는 단기순이익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차기로 2월이 안 된다는 요 항목이 굉장히 시험 문제 출제가 자주 되고요. 여기 확정되면 이게 먼저 1순위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 자본 쪽의 이익잉여금으로 요 금액이 쏙 들어가서 자산, 부채, 자본이 마감되고 나면 재무상태표가 만들어지는데 자산, 부채, 자본의 각각 항목들은 몽땅 다 차기로 2월대 이용된다. 요게 또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라서 1순위로 이걸 만들고 그 다음에 2순위로 얘를 만든다. 여러분 요 내용이 이 회계순환 과정의 핵심 내용이고요.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단골 손님으로 종종 출제가 되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 바로 복식보기의 자기검증, 자가검증 기능이에요. 역시나 전산회계 2급에 나왔던 내용과 유사 비스무리한 내용인데요. 발견 가능한 실수는 차변과 대변 중에 잘못된 금액을 넣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만 전개한다거나 차대변이 다른 금액을 넣으면 불일치하니까 시산표에서 걸러지는데 보시는 것처럼 차변, 대변의 양편이 동일한 틀린 금액을 넣거나 차변, 대변을 반대로 넣거나 내지는 차변, 대변이 2번 넣거나 아예 누락해버리면 어차피 틀리더라도 차대변이 같게 틀리니까 얘는 검증이 안 되잖아요. 가끔씩 나옵니다. 그 다음 내용 바로 재무제표의 표시예요.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일반적으로 있는데 기본적으로 회사 이름 적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고기간을 적어야 되는데 재무상태표는 보고기간 종료일, 통상적으로 이게 12월 31일자로 표시를 하는 거고요. 손익계산서는 회계 기간이잖아요. 일정 기간인데 통상적으로 1월에서 12월 31일이 제일 많죠. 이렇게 기간으로 표시를 하는 거고요. 금액 단위는 원, 우리나라 돈이 원이니까. 그리고 단기랑 정기랑 두 개를 비교 표시하게 이렇게 만들게 돼 있고, 하나만 더 참고하면 여러분 이 재무제표의 작성의 책임은 만드는 실무자한테 있는 건가요? 경영자한테 있는 건가요? 자, 요거는 경영자한테 책임이 있다. 요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바로 재무제표의 5가지 종류예요. 여러분 요거는 전산회계 2교에도 나왔던 내용이지만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종종 출제가 돼요. 5가지 뭐였죠? 첫 번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까지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요. 주의할 거 주석이라 그래가지고 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의 알맹이들을 설명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뒤쪽에 붙어있는 설명 내역들도 이것도 중요한 재무제표를 본다라는 거고요. 주기의 경우에는 용어가 매우 비슷하지만 이건 재무제표가 아닌 거라 그랬죠. 주기는 참고로 손익계산서 맨 밑에 단기순이익 밑에 1주당 단기순이익 그 간단한 내용을 주기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재무제표 안에 있는 내용이지 별도 재무제표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 좀 전에 나왔잖아요. 일반적으로 12월 31일 자산, 부채, 자본의 현황을 알려주고요. 나머지 3개는 몽땅 다 일정 기간.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경영성과, 수익, 비용, 자본의 변동, 현금의 흐름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3개로 나누어서 보여주는 거죠. 요게 굉장히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내용이 바로 재무상태표의 구조인데요. 요것도 종종 출제가 돼요. 기본적으로 자산, 부채, 자본으로 나뉘는데 자, 자산은 1년 이내 현금화가 될 수 있는 유동자산과 1년 이후에 현금화가 되는 비유동자산으로 나뉘는데 유동 안에는 다시 돈과 관련된 당자랑 팔아먹을 물건인 재고로 구분이 되고요. 비유동자산에는 투자한 거랑 형태에 있어서 업무에 쓰는 거랑 형태 없이 업무에 쓰는 거랑 기타 짜잘한 비유동으로 구분이 되고요. 부채 같은 경우에도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유동과 1년 이후에 갚아야 되는 비유동으로 구분이 되며 자본은 여러분 요거 조금 난도가 있지만 여러분 요거는 반드시 좀 암기를 해줘야 돼요. 저는 원래 암기를 좋아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될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요 자본금은 액면에 대한 금액이고요. 이익잉여금은 당기순이익이 누적돼서 쌓여있는 금액인데 가운데 낑겨 있는 게 자본적 거래로 남아 도는 돈, 자본의 조정,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항목들이죠.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 같은 것들 해서 5개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요 구조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내용. 손익계산서의 구조예요. 매출에서 매출한가 빼면 뭐가 나옵니까? 매출총이익이 나오죠. 다시 여기서 판관비를 빼면 뭐가 나옵니까? 영업이익이 나오죠. 다시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 법인세 빼기 전 순이익이 나오죠. 법인세 내고 나면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이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에는 이미 본 내용이에요. 기본적으로 유동성 구분으로 해서 1년 이내, 1년 이후를 구분하고요. 빨랑 현금화가 될 유동성이 빠른 것부터 먼저 배열을 하고요. 2개를 차감하고 순액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총액으로 표시를 해서 예를 들면 기계장치 금액, 감가상각 누계 금액, 그 다음에 2개를 다 표시하게 되어 있고요. 외상매출금 금액, 대손충당금 금액 다 표시하게 되어 있어서 차액만 표시하는 순액이 아니라 총액 표시다. 자,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예요. 매출이 있으면 매출 원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총액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고요. 현금주의가 아니라 얘는 발생주의라서 현금주의는 앞에 잠깐 봤던 현금 흐름표가 현금주의인 거고요. 돈이 안 들어와서 외상으로 팔리더라도 수익을 인식하는 그런 발생주의인데다가 수익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비용도 동시에 같이 인식해서 매출 잡히면 매출원가도 잡아야겠죠. 그리고 구분 표시라 그래서 여러 항목들을 다 나누어서 구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유동성 배열.
이미 공부한 내용이에요. 돈과 관련된 당좌자산, 팔아먹을 물건인 재고자산. 요거 전부 다 1년 이내 현금화가 되는 유동자산들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하는 거, 업무에 쓰이는 형태가 있는 거, 업무에 쓰이는 형태가 없는 거, 기타 짜잘한 비유동. 요거 4개는 몽땅 다 비유동 자산이 되겠죠. 그리고 유동부채 먼저, 비유동부채 나중에 이런 식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가 기업 실체에 대한 거. 주주랑 관계 없습니다. 그 회사에 대한 걸 보고하는 거고요. 안 망하고 계속 간다는 가정이고요. 기간별로 끊어서 보고한다는 가정, 3가지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회계 정보의 특성인데요.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크게 2가지의 회계 정보의 특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신뢰성이라는 단어, 두 번째는 목적 적합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신뢰성이라는 단어, 믿을만해야 된다는 거죠. 재무제표가 어때야 된다고요? 믿을만해야 돼. 여러분 거기에 믿을만하다는 단어의 뜻이 뭘까? 중립적으로 만들어야죠. 검증 가능해야죠. 표현이 충실해야죠. 이 3 단어는 몽땅 다 믿을만하다는 단어랑 관계되어 있으니까, 자, 무슨 특성? 신뢰성이란 특성과 관계되어 있는 거고요. 적시에 나와야 돼. 내가 필요할 때. 자, 이 정보를 이용해서 내가 뭔가 예측할 수 있어야 돼. 자, 또 하나, 이 정보를 보면 나한테 뭔가 피드백 가치를 줘야 돼. 피드백을 줘야 돼. 여러분 이거는 정보가 나한테 유용하다라는 뜻이니까 내 목적에 적합하다라는 겁니다. 자, 약간 사이드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기간별 비교예요. 자, 아까 제가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는 올해 것만 표시한다고 안 했죠. 작년 거랑 올해 거랑 2개를 비교 표시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기간의 비교를 하는 거는 계속 기업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간별 비교가 돼서 각각 표시하게 돼 있는 거죠. 또 하나, 기업들끼리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A라는 회사랑 B라는 회사랑 동일한 업종의 동일한 규모의 회사인데, 만약에 회계 처리 기준이 다르면 다른 단기순이익이 나오겠죠. 따라서 통일적으로 그거를 기업별로 비교에 맞추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기업회계 기준이라는 게 다 작성돼서 이걸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회사가 똑같은 기준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계정보의 특성은 일단 믿을만해야 돼. 내 의사결정의 목적에 적합해야 돼. 자, 사이드 특성으로, 자, 요렇게 기간별 비교나 기업 간 비교를 위해서 개속성이나 통일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건 뭘 하기 위한 거다? 몽땅 다 비교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이 출제 빈도가 무지하게 높아요. 바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에요. 얘는 단어 말 그대로 현금은 당장 금고에 있는 돈을 말하는 거고요. 현금성 자산은 현금은 아니지만 현금 같은 자산이라는 뜻이죠. 여기 몇 가지가 들어있습니까? 3가지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가 돈처럼 바로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바로 통장에 뺐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돈은 아니지만 현금 같은 것들 3가지로 나뉘죠. 첫 번째, 바로 쓸 수 있는 돈, 바로 지폐나 동전이에요. 또 하나, 통화 대형 증권이라 그래가지고 자기합수표나 당좌수표. 여러분 요거는 현금은 아니지만 현금과 똑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 여기에 이런 문제가 됐던 실무 문제가 됐던 수표라는 단어가 나오면 부don한 것만 아니면 현금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무슨 처리로 하는 겁니까? 무조건 붕괴를 현금으로 끊어야 돼요. 또 하나, 우편한 증서. 우체국에 가서 돈을 주면 증서를 줘서 이거를 등기로 부모님께 보내면 부모님이 그 등기로 받아서 그걸 들고 지방의 우체국을 가면 돈을 주는 현금과 똑같은 성격 갖고 있는 거. 물론 지금도 있지만 예전에 인터넷 뱅킹이 안 될 때 썼던 그런 증서, 현금입니다. 만기가 도래했네? 만기가 도래했네? 자, 약소금, 채권이자표. 얘는 종이조각이지만 만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당장 현금화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얘는 현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배당금 지급 통지서. 옛날에는 통지서를 주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지금도 맘먹게 할 수가 있어요. 혹시 통지서가 있는 그런 회사다 라고 하면 통지서 받고, 가서 제시하면 곧장 돈을 주기 때문에 현금과 동일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만기도래 약서금이나 만기도래 채권이자표나 배당금 지급 통지서는 사실은 얘를 쓸 수는 없죠. 현금으로 바꿔야 쓸 수 있는데 이것도 그래서 바꾸면 되니까 현금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자, 다시 말하지만 보통 예금이나 당좌 예금은 언제든지 뺐을 수 있으니까 요급을 예금도 현금 같은 자산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요 3개월 뒤에 외우셔야 돼요. 제가 정한 게 아니니까 이건 기업회계중에 정한 거잖아요. 꼭 기억하세요. 회계기간 말이 아니에요. 취득일. 내가 오늘 취득했어. 오늘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인
양도성 예금증서나 기업법이나 어음관리계좌나 환매적금 채권. 여러분 요 용어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란 단어를 보고 뒤쪽에 이거는 무시하고 푸시면 됩니다. 이 금융상품은 현금과 비슷한 성격이다. 3개월로 딱 규정을 한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요 내용은 계산 문제로도 종종 나오기 때문에 요 항목들의 금액을 줘요. 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인 것들만 빼어서 더하기를 해서 그 금액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다시 말하지만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으니까 이 내용은 요 3개월 꼭 기억하시고요. 나머지는 이게 현금성 같은 게 어떤 것인가를 이 단어들을 보고 의미를 깨달으면서 여러분 공부를 하셔서 출제가 되면 꼭 맞춰야 되는 겁니다. 자, 좀 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도 여러분이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전 내용과 연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 내용들이 나오면 얘는 현금성 자산이 아닌 거예요. 우표나 수입인지, 여러분 우표나 수입인지를 어떻게 돈처럼 씁니까?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요. 얘는 편지 붙일 때만 쓰는 거니까. 만기가 미도래했네? 어음이 만기가 미도로 하면 그냥 종이 조각이에요. 어음이 도래하면 바꾸면 현금이지만 얘는 현금성 자산이 아니고요. 선일자 수표는 수표를 여러분 내가 발행을 하면 내 당좌예금 통장에 돈이 빠져나가요. 근데 이 당좌예금 통장에 돈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날짜를 오늘 발행하지만 오늘자로 발행하는 게 아니라 저 먼 미래에 돈 들어올 날짜를 적어서 발행을 해서 돈 못 찾는다는 의미로 선일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앞선 일 이런 뜻인데 선일자 수표가 나오면 여러분 얘는 현금처럼 쓸 수 없으니까 얘는 현금이 아닌 겁니다. 굉장히 시험 문제 출제가 자주 돼요. 또 한편 회계 기준말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만기가 돌아오면 유동자산이 맞기는 맞아요.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되니까. 근데 이거는 현금처럼 쓸 수는 없어. 왜? 현금처럼 쓸 수 있어요. 몇 개월이라고요?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단기 금융 상품이라 그래서 당좌 자산의 일종일 뿐이지 현금성 자산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담보가 제공되거나 당좌 개설 보증금이라고 당좌예금 발행하기 위해서 통장 만들고 보증금을 거기다 내요. 얘는 못 찾거든요. 어음수 발행하기 위해서. 이 돈들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특정한 현금과 예금이다라고 해서 얘는 장기성 자산, 투자 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이 또 굉장히 중요한 매출채권이죠. 여러분 얘는요, 이런 문제로도 출제가 자주 되고요. 그리고 실무 문제로도 굉장히 출제가 잘 돼서 이 내용은 반드시 아셔야 K랩 분계도 끊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받을 어음, 어음을 받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만기가 딱 되면 은행에 딱 제시해서 나 이 어음 현금화 시켜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면 은행이 수수료 받아 먹잖아요. 그 수수료는 어차피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수수료 비용이라는 개정 과목에 800번대 판관비로 처리를 하고요. 갖고 있던 어음을 내가 외상대금 갚거나 돈 줄 거에다가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갖고 있던 어음을 줘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음 뒤에다가 이름 적어서 어음 뒤배 쓸서 이름 적어서 거래처에 보내버리면 그럼 여러분 내가 갖고 있던 어음을 상대방에 줘버리니까 자산인 받을 어음이 대변에 받을 어음이 빠져나가는데 그때 거래처는 내가 발행한 어음이 아니니까 나한테 어음을 줬던 최초 발행 그 거래처를 입력하는 게 요게 K랩 입력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요. 종종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또 하나 받을 어음을 갖고 있다가 만기까지 기다리면 좋은데 돈이 급할 때는 첫 번째 이런 식으로 배설을 해요. 어음을 줘버리는 거죠. 외상대금 갚을 거 대신에.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돈이 정말 필요해. 캐쉬가 필요해. 그러면 은행에 가서 이 어음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은행은 아직 만기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돈을 못 쓴단 말이에요. 돈이 묶인단 말이죠. 그래서 나한테 사갈 때 할인료를 좀 받아요. 이 할인료는 보시는 것처럼 매각 거래로 처리를 하는 그런 케이스라면 매출 채권을 처분할 때 발생한 손실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러분 어음을 만기까지 들고 있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만기 전에 은행에다 팔아먹는 게 정상적인 거래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볼 때 만기까지 들고 있는 게 정상적인데 너 왜 미리 팔았어? 라고 해서 이거를 영업 외 비용으로 900번대에서 이 수수료 비용을 골라야지 800번대 수수료 비용 고르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출제가 될 때 이걸 함정으로 많이 문제를 내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에 어음을 은행에 팔아먹는 걸 무슨 거래 처리하는 겁니까? 차익 거래 처리하면 중간에 부도가 났을 때 내가 그 돈을 물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음이 만기가 안 된 상태에서 돈을 받았는데 팔았다고 말하지만 내가 그 중간에 부도 났을 때 책임을 다 떠안게 되면 이거는 판 게 아니에요. 어음을 은행에다 맡기고 돈을 빌린 거니까 일반적이진 않아요. 출제되지 않습니다. 차익 거래일 때는 덜 받은 돈에 대해서 그 할인료를 이자 성격으로 보는 거죠. 빌린 거니까. 그래서 이게 차익 거래는 자, 단기 차익금 처리를 하고요. 만기가 곧 돌아오니까 1년 이내 거기서 덜 받은 돈은 이자처럼 처리한다. 출제는 자주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이 바로 외화, 외상 매출금의 환산인데요. 내가 물건을 해외에 팔아버린 거죠. 그럼 돈을 뭘로 받습니까? 달러로 받아요. 그러면 이거는 기준일이 언제냐면 선적일, 배 실는 날, 비행기 실는 날, 그날의 환율로 계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나중에 외화가 입금돼가지고 은행에 환전하니까 환율이 올라서 이 선적일 대비 환율이 오르면 나는 실제 외화 받을 때 돈을 더 많이 받잖아요. 자, 그걸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외화를 환전하면서 이익 받다 외환 차익이 생기고요. 오히려 이 선적일보다 환율이 떨어졌네? 똑같은 달러를 받았는데, 그래서 약정된 달러를 받았는데 선적일 대비 환율이 떨어지면 돈이 덜 들어오잖아요.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외환 차손이라고 불러서 이렇게 외화의 환율의 변동은 내 영업과는 본질적으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것들은 몽땅 다 영업 외 손익, 수익이나 비용 처리한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매출세권은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고 이론뿐만 아니라 K랩도 입력 문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요 내용들은 지금 제가 빨랑 이렇게 요약 정리할 때 머릿속에 그냥 팍팍팍 들어와서 이해가 바로바로 돼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바로 이 매출 채권과 관련된 대손 충당금이에요. 얘는 뭡니까? 외상으로 팔았다가 상대방 거래처가 돈을 주지 않고 망해버릴 때 그때 비용 잡는 계정 과목이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보이시는 것처럼 이론뿐만 아니라 K랩 실무로도 출제가 무지 자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요 내용을 완전히 빠삭하셔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회계연도 말에 설정을 합니다. 연중에는 그냥 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기말 결산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연말 딱 돼가지고 12월 31일 결산일이 딱 되면 내가 외상으로 판 업체들을 쫙 보면서 얘는 망하겠다 안 망하겠다를 고려해서 망할 걸로 예상되는 금액을 딱 집계합니다. 그러면 이미 기존에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대비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추가로 설정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차변에 대손상각비, 판관비 잡고요. 대변에 대손충당금, 해당하는 계좌 강화표를 잡는 거죠. 외상매출금이면 외상매출금, 받으려면 받으럼 이렇게 잡는 거고요. 남아돈에 환입을 하는 거죠. 대손충당금 환입을 잡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 다음 연도가 돼서 대손이 발생을 했네. 얘는 여러분 설정할 때는 망한 게 아니에요. 이땐 망할 걸로 의심이 된 상태였던 거고요. 실제 대손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얘가 파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미 충당금 잡아놓은 금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설정한 대손 충당금과 외상매출금 내지는 받으러옴을 상계 처리하면 되니까 쌓아놨던 대손 충당금 대변 거를 차변으로 떨고 대변에다가 외상매출금 내지는 받으러옴을 떨어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쌓아놓은 금액에다가 부족해. 그러면 있는 것만 차변에 딱 떨고요. 추가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얘를 대손상각비를 더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주로 시험 문제에는 이렇게 기존 대손상각비가 부족하고 추가로 대손상각비를 더 잡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하나 가끔씩 출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가 망해서 돈을 못 받을 걸로 다 떨어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회사가 살아남아서 돈을 주는 거죠. 그러면 현금이나 보통예금이 들어옵니다. 자, 이게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 결론적으로 이것만 외우세요. 내가 상계 처리에 없애준 대손 충당금만 부활, 살려주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외상매출금 받으러 오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상거래가 아닌 상거래 이외에 발생한 이러한 선급금이나 미수금 같은 것들은 대손상각비가 맞긴 맞지만 기타의 대손상각비고 영업과 관련 없는 거니까 영업외병이 처리한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유가증권인데요. 먼저 분류예요. 여러분 이 문제도 이론 문제로도 출제가 굉장히 자주 되고요.
K랩 입력 문제로도 무지하게 출제가 자주 되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유가증권을 분류할 줄 아셔야 돼요. 첫 번째, 내가 단기에 이거를 팔아먹을 거다. 주식이나 채권을 투자하는데 이건 단기성이다 라고 하면 1년 이내 처분 목적은 무조건 뭐로 처리하는 겁니까?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를 하는데, 나는 이거 만기까지 가져갈 거다. 끝까지 오래 투자할 거다. 근데 만기가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채권밖에 없어서 투자 자산인 만기 보유 증권은 오로지 뭐밖에 없는 겁니까? 채권만 있다라는 거고요. 매도 가능 증권은 팔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언제 이후에? 1년 이후에. 파는 거는 주식도 팔 수 있고 채권도 팔 수 있으니까 둘 다 매도 가능 증권이 될 수 있어서 요거 두 개는 비유동 자산인 투자 자산, 요거는 유동 자산인 당좌 자산을 분류를 하는 거겠죠? 요건 기본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바로 단기 매매 증권 중에 굉장히 출제가 잘 되는, 자, 보시는 것처럼 살 때 비용이 들잖아요.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은 1년 이내에 팔아먹을 거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너는 바로 비용 처리해 라고 해서 얘는 단기 비용을 처리를 하는데, 주식을 사고 파는 게 증권사는 본업이지만 일반적인 K랩 시험 문제는 대부분 다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조기업에 주식 투자하면서 수수료 비용이 들었다? 넌 영업 관련 없는 거야 라고 해서 900번 때 영업에 비용 처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가를 기말에 한다는 거예요. 1년 이내에 팔아먹을 건데 내가 연중에 샀잖아요. 그럼 다음 연도 중에 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연말 되면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죠. 오르고 내리는 평가 손익을 잡은 다음에 몽땅 다 영업의 손익에 손익계산서에 넣어서 영업의 수익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영업의 비용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을 집어넣어서 단기 손익에 얘를 다 반영한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이유는 단기성으로 투자한 거니까. 또 한편 처분할 때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을 잡아서 영업 외 표시한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자, 이제 관련된 내용으로 바로 만기 보유 증권이에요. 좀 전 말씀드린 것처럼 만기 보유 증권은 오로지 뭐밖에 없다 그랬죠? 만기 있는 게 채권밖에 없다 그랬죠? 채권만 얘는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채권을 탈 때 수수료가 들죠. 잠시 뒤에 나올 매도 가능 증권과 동일하게 투자성들은 장기간 보유할 거기 때문에 취득 수수료조차도 그때 비용 잡지 않고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또 한편 여러분 이 채권은요, 주식처럼 이게 드라마틱하게 주가가 오르락내락 하지 않아요. 그래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즉 무슨 법입니까? 시가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취득한 원가로 가져가는 원가법이다 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가 이제 매도 가능 증권. 사실 만기 보유보다 이게 더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내용은 이론 문제로도 출제가 무지하게 잘 되고 또 한편 K랩 입력에도 잘 나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얘는 1년 이후까지 갖고 있다가 좀 장기에 투자를 해서 나중에 팔아먹을 거예요. 따라서 위에 똑같은 논리야. 여기에 들어간 취득 비용, 수수료 같은 것들은 단기 비용 처리하지 말고 장기성 투자하는 거니까 취득원가에 가산을 해라 라는 거고요. 평가를 해서 이제 이익이 나거나 손실이 생기면 얘는 장기성이니까 단기 비용에다가 넣지 말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라는 자본의 또 다른 항목, 자본 항목 5가지가 있었잖아요. 자본금, 맨 밑에 이익잉여금, 가운데 자본잉여금, 그 다음에 자본조정. 그 네 번째 기타 포괄손익 누계에다가 넣어서 단기 비용 내지는 단기 이익을 잡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팔아먹으면 얘는 팔아먹었잖아요. 실현됐으니까 그거는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를 하겠죠. 자, 제가 지금 단기 매매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 3개 설명을 했는데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가장 출제가 자주 돼요.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뭐랑 매도 가능 증권과 단기 매매 증권으로 똑같은 주식을 사더라도 1년 이내에 팔아먹을 걸로 사면 단기 매매, 1년 이후에 팔아먹을 거면 장기성이니까 매도 가능, 이렇게 한다 그랬죠. 차이가 뭐냐? 첫 번째가 바로 취득 비용이에요. 얘는 단기성이니까 수수료 비용 같은 것들을 단기 비용 처리합니다. 수수료 비용, 다만 영업에 처리하는 거죠. 근데 얘는 장기성으로 갖고 있으니까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단기 비용 처리 안 합니다. 이게 가장 출제가 잘 되는 문제이고요. 또 하나가 단기 매매 증권은 어차피 단기성으로 팔아먹을 거니까 올해 주식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몽땅 다 평가해서 영업의 손익 처리해서 얘는 단기 손익으로 처리를 하는데, 장기성으로 갖고 있는 매도 가능은
자본의 또 다른 항목인 기타 포괄 손익에 누계를 넣어가지고 얘는 단기 손익에다가 넣으면 안 된다. 얘는 넣으면 된다. 이게 가장 출제가 잘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기타 당좌 자산인데요. 여러분, 기타 당좌 자산은 워낙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실무 문제 K랩으로 출제가 굉장히 자주 되는데 공부할 거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출제 횟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내용은 여러분 반드시 공부를 제대로 해서 출제되면 맞춰야 됩니다. 제일 먼저 선급금은 뭐냐면 계약금 준 거 미리 준 돈이잖아요. 또 한편 선납세금은 이자 받을 때 미리 떼인 세금, 법인세 미리 낸 세금이잖아요. 1월부터 6월까지 8월 달에 미리 좀 내주거든요. 이런 것들을 선납세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건 쉬워요. 그런데 선급비용은 몇 번 얘기하지만 제가 본 강의 때 말씀드렸죠.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해요. 선급비용이니까 느낌상 얘가 뭐로 느껴지는 거예요? 비용으로. 비용이 근데 아니야. 왜? 얘는 위에 써 있는 것처럼 당좌자산이에요. 현금과 관련된 유동자산이라고요. 미래 비용을 미리 지급한 부분을 자산 처리하는 거고요. 대표적인 게 보험료잖아요. 연말에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보험료를 해약하면 돌려주거든요. 받을 권리 자산이에요. 말이 비용이지 선급비용은 뭐다? 당좌자산이다. 그래서 보험료 기간 계산 반드시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저 뒤쪽에 빈출문제 풀이해서 보여드릴게요. 또 하나가 미수수익이에요. 학생들이 또 하나 헷갈려하는 게 수익자가 밑에 붙어있네?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의 수익인 줄 알아. 근데 여러분 얘는 받지 못한 돈이잖아요. 얘도 뭡니까? 당좌자산이어서 발생한 수익증 받지 못한 금액으로 대표적인 게 바로 이자 수익이잖아요. 다음 연도 연중에 만기되면 12월 30일 기준 이자가 안 나와. 근데 발생한 내 권리가 있죠. 그래서 요거 내 권리로 자산으로 잡아주는 게 바로 미수수익인 거고, 가지급금은 지급된 현금이 어디에 쓰일지 모를 때 잠시 임시로 쓰는 얘는 임시계정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 설명 아까 안 드렸었는데요. 미수금이란 건 못 받은 돈이잖아요. 여러분 얘는 기타 당좌예요. 그런데 매출채권은 좀 아까 봤던 것처럼 당좌 자산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채권이죠. 받으러 온 외상매출금. 자, 미수금은 상거래 이외에서 받지 못한 금액이고,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 그 다음 받으러 옴, 이렇게 돼서 얘는 물건 팔고 받지 못한 상거래의 채권이다. 두 개의 차이가 무지하게 중요하고요. 앞에 공부했던 내용과 같이 연계해보면 여기서 못 받을 걸로 예상되는 것은 대손상각비, 판관비고, 여기서 못 받을 걸로 예상되는 것은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영업외병 처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자, 이제 재고자산인데요. 재고자산은 내가 물건을 팔아먹으려고 사온 상품이나 팔아먹으려고 제품 만들기 위한 원재료 사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취득가액은 원래 물건값을 정하면 되는데, 거기에 부수되는 각종 매입 부대 비용들이 발생하잖아요. 운송비라든지 그 재고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각종 다른 비용들, 설치하는 과정에 등등등 비용들이 들면 싹 다 집어넣고, 외상대금을 미리 갚아주면 상대방에서 고맙다고 깎아주는 금액이 있잖아요. 샀던 것 중에 일부는 돌려주기도 하죠. 반품하죠. 그리고 대량 구매 같은 걸로 깎아주는 것들은 싹 다 빼는 겁니다. 가끔씩은 이게 계산 문제로 나오기도 해요. 또 하나, 재고자산 가격은 앞에 있던 다른 계정 과목과 달리 수량 곱하기 단가로 계산되기 때문에 수량과 단가를 계산하는 방식이 필요해서 여기에 굉장히 시험 문제, 이론 문제로 출제가 자주 되고요. 조금 난도 있게 낼 때는 계산 문제까지 내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는 너무 어려우시면 과감히 패스해도 계산 문제만큼은 합격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수량 파악 방법에는 실제 가서 세어보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장부상 계속 기록하는 거예요. 살 때 몇 개, 팔 때 몇 개. 그럼 장부상 숫자가 나오겠죠. 자, 이 두 개를 짬뽕해서 연중에는 장부상 기록하고 연말에 가서 세어보는 두 개를 혼합하는 혼합법을 쓰기도 하죠. 혼합법, 계속기록법, 실질재고 조사법은 개수를 따지는 방법이다 라는 거고요. 이제 산 것 중에 뭐가 남냐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팔릴 때마다 개별적으로 다 조사를 해. 그래서 기말에 남은 것들은 다 하나씩 조사해서 그 라벨이나 태그를 보고 얼마짜리인지 조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반적이지 않아, 너무 어렵기 때문에. 또 하나는 먼저 들은 게 먼저 나간다, 나중 들은 게 먼저 나간다, 후입 선출, 그리고 평균 내는 방법이 있어서, 자, 요
네 가지 개별적으로 법, 선의선출법, 후의선출법, 이동평균법은 어느 게 남았느냐를 따지는 단가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 두 개의 종류를 가지고 묻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나중에 빈출문제에서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떤 문제가 종종 약간 난도 있게 나오느냐, 조금 이거 어려운 내용입니다. 따져볼게요, 여러분.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오는 게 먼저 나가죠.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물가는 계속 어떻게 됩니까? 상승하죠. 그럼 이게 1월 1일에서 12월 31일이 됐는데 물가가 쭉 오르니까 선입선출법은 이때 산 게 먼저 나가요. 그러면 여러분 기말재고가 뭐가 됩니까? 이게 기말재고죠. 그럼 눈으로 봐도 단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올랐겠죠. 그래서 선입선출법이 가장 단가가 높아요. 이게 제일 금액이 비쌉니다. 기말재고가. 그런데 후입선출법은 나중 산 게 먼저 나가. 그럼 뭐가 남습니까? 옛날 산 얘가 기말재고가 돼요. 후입선출은. 그럼 이 금액이 낮겠죠? 물가는 올라가니까 쌀 때 샀으니까. 후입선출이 가장 금액이 낮아요. 거꾸로 여러분 이게 이제 매출원가를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느냐?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에다가 단기 매입한 거를 더하고 기말 재고를 얘 빼게 돼 있잖아요. 그럼 남는 게 매출 원가가 되는 거니까 팔린 거죠. 따라서 가장 금액이 큰 선입선출, 이 금액이 커져. 그럼 매출원가는 떨어지기 때문에 자, 선입선출법이 가장 매출원가가 낮습니다. 또 한편 후입선출법은 보시는 것처럼 후입선출법은 가장 원가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기말재고가 되게 낮게 들어가요. 기말재고가 낮으니까 빼는 게 낮으니까 매출원가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후입선출법이 매출원가는 제일 높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개가 머릿속에서 막 왔다 갔다 이렇게 원활하게 여러분 되지 않는 분들은요, 둘 중에 기말재고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하세요. 얘는 기억하기 쉬워요. 왜? 그림 그려봐요. 1월 1일 12월 말 물가 쭉 오른다. 뭐가 팔려느냐? 꼭 따져서 여러분 여기 있는 요거만큼은 꼭 순서를 외우지 말고 이해로 풀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재고자산 관련된 추가 내용 좀 볼게요. 자, 출제 빈도는 높지 않은데요. 바로 재고자산의 평가예요. 재고자산이 자꾸 금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금액이 줄어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수량이 감소할 수도 있고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고 단가가. 수량이 감소하는 거를 감모손실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금액이 떨어지는 거를 평가손실이라고 표현하는데 재고자산 감모손실, 수량이 없어지는 건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거는 매출원가에 집어넣고요. 비정상으로 발생하는 것들은 영업의 비용이니까 주유소 운영하다가 도둑맞은 휘발유는 영업의 비용 처리하고요. 그냥 자동 증발하는 것들은 매출원가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넣어야 돼요. 가격 떨어진 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 기업회계 기준은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설정해서 재고자산 차감을 마치 감가상각비처럼 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 내용은 과감하게 패스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요것만 아시면 돼요. 특수한 형태의 재고자산 포함 여부지요. 자, 재고자산은 내가 창고에 갖고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시험품은 뭡니까? 자, 상대방이 써봐서 만족하면 그때 사기로 하는 거잖아요. 나한테 없어. 고객한테 갔어. 근데 제 사람이 아직 매입에 의사표시를 안 하면 아직 매출을 잡으면 안 돼. 내 재고자산이야. 내 창고에 없어. 기말재고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위탁품 팔라고 저기다 맡겼어. 저 사람이 팔아야 매출이 잡히고 재고에서 떨어버리는데 아직 못 팔았어. 재고에 포함시킵니다. 장기 할부 판매는요, 이미 팔아버렸어요. 돈을 한 번에 못 받아. 그래도 이거는 불포함시키는 겁니다. 이미 팔았으니까. 또 하나, 선적지 조건으로 구입을 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내가 구입했는데 선적지 조건은 배에 실리는 순간 내 거예요. 창고에 안 들어왔어도. 그러니까 이건 재고에 포함시켜야 돼. 도착지 조건은 우리 쪽 항구에 도착을 해야 내게 되니까 운송 중인데 아직 도착을 안 한 것들은 재고에 포함시키면 안 되겠죠. 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가끔씩 계산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부동산인데요. 느낌상 부동산은 재고자산이 아닐 것 같잖아요. 자, 부동산이 업무에 쓰이는 거라면 유형자산이고요. 이거를 내가 부동산 매매회사라서 얘를 판매할 거라면 재고자산이고요. 자, 이거를 시세 차익 같은 걸로 내가 투자한 거라면 투자자산이에요. 뒤에 공부하겠지만 그래서 유형자산으로 분류가 되면 감가상각을 하지만 투자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분류하면 감가상각을 안 하겠죠. 자, 회계 관련된 첫 번째 강의였었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회계 강의와
나중에 이제 부가가치세랑 원가까지도 쭉 이어서 요약 강의 진행할게요. 자, 다음번에 또 다른 요약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